2019년 올해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27척 중 24척을, 초대형 유조선 17척 중 10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고 내년까지 100여 척가량이 예약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대형 선박 수주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 셈인데요. 줄곧 내리막인 줄만 알았던 조선산업, 언제 이렇게 부활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감하고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1970년 포항제철의 완공을 앞두고 철의 소비처를 찾던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에게 중공업의 육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심사숙고 끝에 이를 승낙하며 1971년 조선소건설을 위한 외화 유치를 위해 당시 영국의 최대 은행인 버클레이 은행을 찾습니다. 버클레이 은행은 조선 관련 산업에 기반이 없으니 당연히 이를 거절하게 되고, 정주영 회장은 버클레이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AMP 롱바텀 회장을 어렵게 만나게 됩니다. 당시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롱바텀 회장에게 보여주며 대한민국은 영국보다 300년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으니 한번 조선업이 시작되면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다 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거듭되고 확신에 찬 주장에 매료된 롱바텀 회장은 극적으로 버클레이 은행에 추천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은행의 차관은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을 구매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라면 울산 미포의 사진과 지도, 26만 톤 규모의 유조선 도면 한 장만을 믿고 유조선의 건조 경험도 없으며 심지어 조선소도 없는 업체에게 제작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정주영 회장은 너무도 당연히도 많은 선주들에게 퇴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롱바텀 회장은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이 저렴한 배를 찾는다는 정보를 정주영 회장에게 전해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스위스로 날아가 리바노스 회장을 만났으며 리바노스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끈기와 열정에 감복하여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 2척의 말도 안 되는 수주가 지금의 한국의 조선업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차관에 성공한 정주영 회장은 1972년 3월 23일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기공식을 열었으며 1974년 6월 1호선과 2호선을 완성하여 명명식을 전국의 TV로 생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가진 지 11년 만인 1983년 현대중공업은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후로도 한국 조선업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길이 200m, 높이 4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웠으며 선박의 엔진 역시 배출물질 저감 기술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기술 역시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하고 노동 숙련도 역시 중국의 2.5배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까지 황금기를 누렸으며 그로 인해 국가가 발전하고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부양하며 많은 자식들이 공부를 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 경제위기에 IMF가 찾아오듯 소리 소문 없이 한국의 조선업에도 상당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와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저가 수주 싹쓸이로 인해 중소규모 조선소들이 이를 버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가 터졌으며 2012년에는 통영의 3호조선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도 처리가 되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중소조선소의 수주량은 35,000CGT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7.5%가 감소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일감 역시 1년 6개월치에 불과하여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도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영시에서 조선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2009년 8월 기준으로는 16,832명이었으나 2012년 10월에는 9,350명인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위치한 울산 역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요. 2014년 기준 현대중공업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의 적자는 무려 3조 2272억에 달했으며 현대미포조선 역시 9,3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신화 같은 에피소드로 시작한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연이은 중국 조선업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 빼앗겼던 조선업 1위를 다시 탈환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은 중국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발주한 선박의 고장이나 선박 인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2018년 6월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CESI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해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호주 해역은 배출 규제 해역으로 이 해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연료의 황 함량을 낮춘 저유황 중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에 연료를 저유황 중유로 바꾼 글래드스토너는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게 되며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선박은 건조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주요 고장이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4달간의 진단 끝에 폐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최대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 CSSC는 프랑스 CMA CGM으로부터 9척의 23,0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합니다. 이 선박들의 계약 당시 인도 시점은 2019년 초. 하지만 최근 이 선박들의 인도 시점이 중국 선박공업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수주를 맡겼던 프랑스의 CMA CGM으로서는 상당한 손해이며 예상치 못한 선박의 인도 연기라 미리 계획해 놓았던 사업 철회는 물론이고 주변 기업들과의 신뢰성 또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인도 시점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만약 인도가 된다 하여도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연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2018년 발주된 대형 LNG 운반선 59척 모두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게 되며, 그동안 비어있던 공장이 전화위복이 되어 품질이 보장된 선박을 짧은 시간 내에 제조하게 되고 고객들의 신임을 빠르게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의 환경규제 IMO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호재입니다. 앞으로는 벙커CU나 저유황 중유가 아닌 LNG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으로 대체가 될 전망인데, 기존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LNG 운반선과 기술적 유사성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IMO 환경 규제로 인해 노선들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한국 조선업에 더욱 많은 발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수주한 물량 이외에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카타르 80척, 모잠비크 16척, 나이지리아 10척, 러시아 15척 등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힘든 길을 걸어온 한국의 조선업. 뿔뿔이 흩어졌던 기술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비었던 집과 방들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의 어려움을 겪은 노련한 근로자들은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가족의 가장들입니다. 한 번의 위기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조선업의 기술자 육성과 R&D 투자에 힘써 싼 가격으로는 대응하지도 못할 큰 기술의 격차를 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봉스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선정과 최신 IT 뉴스를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